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주제는 바로 2026년으로 예정된 대한민국의 경제 컨트롤 타워, 기획재정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가 이게 또 재밌습니다. 기재부에서 직접 만든 홍보 영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참 흥미로운 게 한편으로는 지난 18년간 우리가 이렇게 위기 대응 잘했다, 최근 경제 성과도 좋다 자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성공을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조직을 이제 와서 다시 두로 쪼개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하, 그러네요. 마치 잘 나가는 축구팀 감독이 갑자기 포메이션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하는 것 같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난 18년간 한국 경제 방향을 결정해온 이 거대한 조직이 왜 지금 다시 분리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공식 발표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리고 이 변화가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속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2008년에 강력한 시너지를 내겠다면서 야심차게 하나가 됐던 조직이 왜 다시 헤어지기로 결심했을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우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18년 전 200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와, 이름만 들어도 정말 힘이 느껴지는 두 부처가 합쳐져서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탄생했죠. 사실 그전에는 두 부처 사이의 갈등도 만만치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럼요. 굳이 이 둘을 하나로 합쳤던 이유, 그 배경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2008년 통합의 명분은 통합과 속도였는데, 그 이면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요? 네, 당시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었고요. 그렇죠. 정책을 만드는 곳. 기획예산처는 나라의 예산을 딱 쥐고 돈은 여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고 선을 긋는 곳이었죠. 아, 그러니까 이상을 좇는 부처랑 현실을 따지는 부처가 늘 부딪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부서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예산 담당 부서에서 돈 없습니다 하면 그냥 끝이었던 그런 상황이 자주 있었겠군요. 정확합니다. 정책 따로 예산 따로 놀면서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죠. 네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정책 수립 기능이랑 예산 편성 기능을 한 곳에 딱 모아서 의사결정 속도를 그냥 격적으로 높이자. 이게 당시 통합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속도. 네, 속도요. 특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필수적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거고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위기 대응을 위해 태어난 조직이 출범하자마자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를 딱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네, 그랬죠. 자료에서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거의 18년 내내 위기 대응만 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굵직한 사건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위기 대응 전문 조직으로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온 셈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통합된 구조 덕분에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물가도 관리하고 아, 그렇죠. 취약계층에 신속하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 이런 대규모 재정 투입 결정은요. 만약에 정책부처랑 예산부처가 나뉘어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게 기재부의 설명인 거죠. 확실히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강력한 단일 컨트롤 타워의 그 순발력이 빛을 발했겠네요. 네. 근데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강력한 권한에는 부작용도 좀 따르지 않았을까요? 기재부가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공용부처라는 비판도 상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다른 부처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와도 기재부 예산실에서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볼멘 소리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통합 모델의 그림자였죠. 기재부가 경제정책과 예산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다른 부처들의 정책 자율성이 위축된다. 이런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렇죠. 모든 정책이 예산의 논리에 종속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였죠.
하지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에선 효율성과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기 대응을 위해서 속도를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생긴 권력 집중은 불가피했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자료는 과거의 위기 대응 이야기에 이어서 최근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선언을 해요. 맞아요.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요. 네, 단순한 숫자뿐만 아니라 그 배경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정부가 배포한 소비 쿠폰 같은 정책들이 효과를 냈고 아, 네. 증시도 활성화되면서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죠.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의 기동인 반도체 그리고 최근 다시 살아나는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이고요. 잠깐만요. 이게 정부 자료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겠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여전히 고물가의 차감 경계는 차갑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 낙관적인 진단은 좀 성급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번 조직 개편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일종의 포장은 아닐까요? 그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경제 지표하고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는 늘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 분석에서 중요한 건 이 진단의 진위를 따지기보다는 기재부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 왜요? 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위기 속에서 역할을 다 했고 이제 경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즉, 우리는 실패해서 조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서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일종의 성공서사를 바탕으로 조직 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맥락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경제가 자회복되고 있으니 지난 18년간 위기 대응에 특화됐던 시스템을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군요. 네. 마치 뭔가 고장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더 미래지향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 이런 느낌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논의의 핵심으로 넘어가게 되죠. 2026년 기획재정부는 왜 다시 두 개의 부처로 나뉘는가? 네, 드디어 본론입니다. 자료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뭔가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불확실한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미래 위기요? 그리고 둘째, 핵심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예요. 이 표현들을 잘 뜯어보면 조직 운영 철학의 근본적인 변화가 보입니다. 어떤 변화죠? 2008년의 통합이 이미 닥쳐온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즉 리스폰스에 초점을 맞췄다면요. 네. 2020년의 분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합실성에 대한 준비, 즉 프리퍼레이션, 그리고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소방수 모델에서 설계자 모델로 전환하겠다. 이런 거군요.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그럼 새롭게 재편되는 두 부처의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먼저 재정경제부는 어떤 일을 맡게 됩니까? 이름에서 2008년 이전의 향수가 느껴지는데요. 네, 이름 그대로 과거 역할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거시 경제정책의 수립과 총괄,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정하는 선장 역할을 다시 맡게 되는 거죠. 선장 역할. 자료에 나열된 업무를 보면 화폐, 외환, 국고관리부터 세금을 걷는 세제와 관세, 복잡한 국제금융시장 대응, 그리고 수많은 공공기관 관리까지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명실상부한 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곳이 재정경제부라면 나머지 한 축인 기획예산처의 역할은 뭔가요? 이 이름도 아주 익숙하네요.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재정과 장기 계획을 담당하게 됩니다. 재정과 장기계획? 네, 단순히 1년짜리 예산을 짜는 걸 넘어서요. 저출생 고령화나 기후변화 같은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에 대응하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아, 그 전략에 맞춰서 예산과 기금을 편성, 집행, 그리고 또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성과를 관리하는 일까지 맡습니다. 정말 나라 살림을 다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갈수록 중요해지는 국가 채무 관리처럼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이죠. 청취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면
경제를 발전시킬 멋진 자동차, 즉 정책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곳이 재정경제부.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 차고 크기,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 맞춰서 어떤 부품을 쓰고 연비는 어떻게 할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서 실제로 차를 조립하는 곳이 기획예산처 이렇게 분리하겠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개편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어요. 아킬레스건이요? 네, 한 몸일 때는 내부 조율만 거치면 됐지만 이제는 엄연히 다른 두 부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던데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어차고 하는데 주립공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렇게 버티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갈등이 과거처럼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정책의 이상과 예산의 현실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이 개편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베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팅이요? 네,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도전 과제들, 예를 들어 인구구조 변화나 AI 같은 기술 대전환은 위기 때처럼 돈을 빨리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대신 각 분야의 깊이 있는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속도라는 강점을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전문성이라는 새로운 강점을 키우는 쪽을 선택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알려진 강점인 속도를 버리고 잠재적 강점인 전문성에 투자하는 일종의 트레이드오프를 감수한 겁니다. 트레이드오프. 그래서 이번 개편의 성패는 이제 한 지붕 아래에 있지 않은 이 두 거대 조직이 과연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협력이 잘 안 되면요. 만약 두 부처가 과거처럼 힘겨루기를 하면서 삐걱댄다면 속도와 전문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8년간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기획재정부의 탄생부터 분리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2008년 정책과 예산의 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속도와 효율성을 무기로 출범해서 쉴 틈 없이 닥쳐온 글로벌 위기 속에서 방파제 역할을 수행했죠. 그리고 이제 2026년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통합 모델을 스스로 해체하고 미래 대비와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다시 두 개 부처로 분리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조직도를 바꾸는 걸 넘어서 경제를 운영하는 철학 자체를 위기 대응에서 미래 준비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는 최근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배경으로 이런 변화가 추진된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위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구조 개편에 나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진단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오늘 저희 대화를 바탕으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2008년의 통합은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일종의 권력의 중앙 집중화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권한을 한 곳에 모아 빠르게 움직이는 전시 지휘관 모델이었죠. 반면에 2026년의 분리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능의 분산입니다. 이건 평시의 전문가위원회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시 지휘관 대 평시의 전문가 위원회라. 네, 앞으로 한국 경제가 마주할 저출생 고령화나 기술 대전환 같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복잡하고 장기적인 도전 과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에게 더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강력한 단일 지휘관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문가들의 위원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한국 경제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